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미국에서도 손을 놓았던 한 여성이 남편 손에 이끌려 한국에 와서 다시 살아났다면요. 그 사람은 제가 죽기를 바란 줄 알았어요. 몰래 들어간 고액 보험, 그리고 낯선 나라로의 갑작스러운 제안. 하지만 그가 꺼낸 것은 서류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줄 알았던 그 남자, 사실은 그녀의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과연 두 사람 사이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리사 밀러입니다. 43살. 캘리포니아에서 유기농 브랜드를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죠. 아침 6시에 일어나 요가를 하고 오전 9시까지 회사 업무를 정리한 뒤 직원들과 미팅을 진행하는 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건강한 식단, 매년 빠뜨리지 않는 정기검진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평소 좋아하던 아보카도, 토스트도 입맛에 맞지 않았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피로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소화불량까지 겹치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며칠만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20년 넘게 이런 몸 상태는 처음이었거든요. 평소 철저하게 관리해온 제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견디다 못해 단골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 저를 담당하던 존슨 박사님이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결과를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간 질환이라니요? 술도 거의 안 마시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왔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존슨 박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어요. 자가면역성 간부전이라는 매우 희귀한 질환이라고 하셨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의 면역 체계가 간을 공격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희귀 질환이라니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치료 방법에 대해 물어봤는데 존슨 박사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현재 상태로는 간 이식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술 없이는 1년을 버티기 어렵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간 이식이라니요. 제가 그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존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괜찮다고,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 둘 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토록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간 이식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존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죠. 꿈속에서도 병원과 수술실이 계속 나타났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병원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간 이식 전문의를 만나러 갔는데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현재 간 이식 대기자가 1만 7천 명 정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평균 2년에서 3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과연 그 긴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더 큰 충격은 수술비였어요. 보험 적용을 받아도 최소 20만 달러는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수술 후 관리 비용까지 포함하면 30만 달러 정도 될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현실감을 잃었어요. 회사가 잘 되고 있다고 해도 그런 큰 돈을 한 번에 준비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집도 담보로 잡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존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은 조용히 듣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걱정이 역력히 보였어요. 그날 밤부터 존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저녁 시간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요즘엔 서재에 틀어박혀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그냥 좀 알아보는 게 있다고만 대답했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존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큰 병에 걸렸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의 마음을 읽을 수 없어서 더욱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서 보험회사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존 명의로 된 생명보험 가입 안내서였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보험 금액이 50만 달러였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가입한 거였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존이 왜 갑자기 이런 큰 보험을 가입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서류를 들고 존을 찾아가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존은 당황한 표정으로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둔 거라고 대답했어요. 혹시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니까 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요? 제가 죽으면 보험금으로 빚을 갚겠다는 건 아닐까요? 화가 난 저는 존에게 치료비 때문에 그런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보험금으로 빚을 갚겠다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존은 무슨 소리냐며 그런 게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저의 죽음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결국엔 돈이 더 중요한 건가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순간 존이 조용히 한국에 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갑자기 한국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뭘 하자는 건지, 간 이식 수술을 받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간 이식이라니요? 그런 의료 기술이 있나요?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이어야 하는 건가요? 존의 제안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혹시 보험금 때문에 저를 한국으로 보내려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깊어갔어요. 한국에서 간 이식을 받자는 존의 말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한국 의료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존은 침착하게 한국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특히 간 이식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한국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따져 물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를 한국으로 보내서 보험금을 타려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미국에서 죽으면 조사가 까다롭지만 한국에서 수술 중에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기 쉬울 거라고 계산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존에게 정말 제가 살기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저를 한국으로 보내려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자신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모르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사랑한다면서 왜 생명보험을 가입했는지, 그것도 50만 달러짜리로 말입니다. 감정이 폭발한 저는 제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한국으로 보내서 빨리 정리하려는 거 아니냐고 소리쳤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남편마저 저를 버리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서러웠거든요. 존이 다가와서 제 어깨를 잡으며 오해라고, 정말 오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보험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한 거고 한국 이야기는 정말로 저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존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거든요. 갑작스러운 병 진단, 절망적인 대기 시간, 엄청난 수술비, 그리고 남편의 이상한 행동까지 모든 게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증명해보라고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로 간 이식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달라고 했어요. 존은 잠시 망설이더니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병원들의 홈페이지와 의료진 프로필, 그리고 수많은 이메일이 있었어요. 존이 한국 의료진과 주고받은 메일들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간담최외과 교수와 연락하고 있다고, 제 의료 기록을 보내드렸고 수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이게 다 진짜인지 혹시 가짜로 만든 건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존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자신이 왜 그런 일을 하겠냐고, 정말로 저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생체 간 이식 성공률이 98%라고,
미국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존이 조용히 자신은 군 복무할 때 한국에서 1년 반을 보냈다고 말했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했고 의료진들도 정말 친절하고 실력도 뛰어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존이 한국에서 군 복무를 했다는 걸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안 했는지 물어보니까 특별히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한국에서라면 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존의 말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에서 간 이식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저를 속이기 위한 연극일까요? 의심과 불안이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에서의 군 복무 경험, 한국 의료진과의 이메일 교환, 그리고 생체 간 이식 성공률 98%라는 수치까지.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정말로 저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존이 출근한 후 저는 혼자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간 이식, 서울대병원 간담체외과를 검색하니 정말로 수많은 자료가 나왔어요. 놀랍게도 한국의 간 이식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생체 간 이식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서고 있더군요. 성공 사례들과 의료진 프로필을 보니 존의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존이 이런 정보들을 미리 준비해놓고 저를 속이려는 건 아닐까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저를 보내려는 계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생각할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건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에 존이 전화를 걸어와서 한국 병원에서 답장이 왔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화상 상담을 하자고 한다는 거였어요. 화상 상담이라니 담당 교수가 직접 상담해준다고 하면서 한국어도 가능하지만 영어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존에게 정말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한국인지, 다른 나라는 생각 안 해봤는지 물어봤어요. 존이 잠시 침묵하더니 사실 독일과 일본도 알아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기 시간이 너무 길거나 비용이 더 비싸더라고 하면서 한국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이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존에게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어요. 한국에서 수술받으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물어봤습니다. 미국의 3분의 1 정도라고 약 10만 달러 정도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럼 왜 보험을 가입했는지, 돈이 모자라서인지 따져 물었더니 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수술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존이 설명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재활치료, 연역 억제제 비용까지 생각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회복하는 동안 자신이 일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존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 이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 제 동의도 없이 보험을 가입했는지 납득이 안 됐거든요. 제 동의도 없이 보험을 가입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가 걱정할까봐 먼저 처리해뒀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존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저를 위해서 한 일일까요?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의료 관광, 외국인 환자 치료 사례를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매년 수십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간 이식, 심장 수술 같은 고난도 수술 분야에서 한국을 찾는 환자들이 많더군요. 한 미국인 환자의 후기를 읽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에서 간 이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료진의 실력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다는 후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다른 환자들도 한국 의료진의 실력과 친절함을 칭찬하는 글들을 많이 올려놨더군요. 이런 자료들을 보니 존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존이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보험부터 가입하고 나서 한국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혹시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밤늦게까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존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제가 직접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회사 일은 부사장에게 맡기고 하루 종일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알아볼수록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의료 선진국인 줄 몰랐거든요. 한국의 간 이식 성공률은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같은 대형 병원들의 실력은 미국 유명 병원들과 견줘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고 있었습니다. 생체간 이식의 경우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도 찾았어요. 이런 정보들을 보면서 존의 말이 허황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비용이었어요. 미국에서 30만 달러가 드는 수술이 한국에서는 10만 달러 정도면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의료진과 환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고 외국인 환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도 잘 되어 있다고 했어요. 왜 이런 좋은 정보를 미국 의사들은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환자들이 해외로 나가는 걸 막으려고 일부러 숨긴 건 아닐까요? 저는 당장 존슨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서 간 이식이 가능하다는 걸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는지 따져 물었어요. 존슨 박사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그걸 알고 계셨냐며 사실 한국의 의료 기술은 인정하지만 제 상태로는 장거리 이동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제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지 물어보니까 지금 당장 위험하지는 않지만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했어요. 10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박사의 말을 듣고 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2, 3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한국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자원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았어요. 거기서 실제로 한국에서 수술을 받은 사람들과 채팅을 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 정말 친절하고 실력도 좋다고, 특히 간 이식 분야는 세계 최고라고 봐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막상 와보니 시설도 좋고 의료진들도 정말 전문적이라고 했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관리해준다는 후기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한국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간병 시스템도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생생한 경험담들을 들으니 한국에 대한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존이 말한 게 정말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에 존이 퇴근하자 저는 하루 종일 조사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봤는데 정말로 한국이 좋은 것 같다고, 왜 진작 이런 정보를 주지 않았는지 물어봤어요. 존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어떤지, 자신의 말이 맞는지 물어보더군요. 그제야 존의 진심을 조금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보험을 먼저 가입했는지, 한국에서 수술 받으면 비용도 저렴한데 라고 했습니다. 존이 잠시 망설이더니 사실 수술 후 관리 비용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그랬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수술이 실패한다면 어쩌냐고 하더군요. 실패한다면 어쩌자는 건지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보험금으로 새 출발하시겠다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정말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무섭다고, 저를 잃을까 봐 정말 무서워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존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 병원 홈페이지에서 화상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존의 도움 없이 직접 해보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영어로 상담이 가능했고 이틀 후 예약이 잡혔어요. 이제 정말로 한국 의료진과 직접 이야기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화상 상담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김 교수는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셨어요. 제가 보낸 의료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시더니
자가면 역성 간부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지만 아직 수술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다뤄봤다고 하시더군요. 성공률을 물어보니 제 같은 경우라면 95% 이상이라고 하셨어요. 지난 5년간 비슷한 케이스를 200건 넘게 수술했는데 성공률이 98%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어요. 한국은 생체 간 이식 경험이 세계에서 가장 많고 1년에 300건 이상의 간 이식 수술을 진행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기증자 문제를 물어봤더니 남편분께서 기증 의사를 밝히셨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존이 자신의 간을 저에게 주겠다고 했다는 건가요? 상담 후 급히 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맞다고, 자신이 기증자가 되겠다고 했다고 말했어요. 제가 한국 가는 걸 반대할까봐 말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존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로 제가 살기를 바라는 건지 다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존이 제 두 손을 잡으며 자신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냐고 하더군요. 보험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살아있는 게 자신에게는 가장 소중하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보험 해지 통지서를 발견했습니다. 존 명의로 된 생명보험이 해지된 거였어요. 왜 해지했는지 물어보니 제가 오해할까 봐서라고, 보험 때문에 의심받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존이 정말로 저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요. 보험도 저를 걱정해서 가입한 거였고, 한국 병원과의 연락도 저를 살리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한국 출발 전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태평양을 건너 낯선 나라에서 생사를 걸고 수술을 받게 되니까요. 존은 괜찮을 거라고,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크고 현대적일 줄 몰랐거든요. 병원 직원분이 완벽한 영어로 저희를 안내해 주셨어요. 서울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김 교수를 직접 뵈니 화상으로 봤을 때보다 더 신뢰감이 들었어요. 존도 기증자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수술은 모레 오전 8시에 시작해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하셨어요. 드디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수술 전날 밤 존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존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제가 건강해지는 게 자신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간호사분들이 저희를 수술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존이 제 손을 놓지 않으며 수술실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수술이 끝난 후였어요. 간호사분이 수술 잘 끝났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존은 아직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시더군요. 기증자 수술이 좀 더 복잡해서 회복이 느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존이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병실 창문 너머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간호사분께 간청했습니다. 제발 남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아직 수술 후 이틀밖에 안 됐지만 정말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간호사분은 처음엔 만류하셨지만 제 간절한 부탁에 휠체어로 중환자실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본 존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평소 건강하고 씩씩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존은 여러 가지 관과 선에 연결된 채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대고 조용히 말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기증자 수술이 받는 분보다 더 복잡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상태는 안정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저는 걱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존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김 교수께서 오셔서 본인 회복에 집중하라고, 남편분도 곧 깨어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존 없이는 회복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혼자 살아서 뭐 하겠어요? 존과 함께 건강해져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생각에 더욱 간절히 존이 깨어나길 기도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제발 깨어나달라고. 당신 없으면 저도 살 수 없다고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존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왜 그런 의심을 했을까요?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새벽 5시쯤 간호사분이 달려와서 남편분이 깨어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휠체어를 타고 급히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존이 천천히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약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걸 듣고 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야 진짜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말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존이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제가 건강해졌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저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걸요. 보험도, 한국행도, 모든 게 저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다고, 당신을 의심했던 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존은 의심할 만했다고, 자신도 말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럴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저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졌어요. 한 달 후 저희는 함께 퇴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의료진분들의 따뜻한 배려, 간병인분들의 세심한 돌봄, 그리고 무엇보다 존과 다시 확인한 사랑까지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존이 1년 후에 다시 한국에 와서 검진받자고 제안했어요. 좋다고, 그때는 관광도 하자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갈 때는 의료진분들께 한국말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존도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사랑해라는 말을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더군요. 사랑해라고 한다고 했더니 저희는 웃으면서 함께 따라했습니다. 사랑해요라고 말이죠. 지금 저는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회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존도 건강을 되찾아서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수술 흉터를 보면서 그때를 떠올립니다. 한국에서 받은 새 생명, 그리고 다시 확인한 진짜 사랑까지 정말 감사한 일들이었어요. 내년 봄에는 꼭 한국에 가서 은혜를 갚을 거예요. 존과 함께 말입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